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Five Eyes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에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Allies, 동맹국들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Five Eyes Plus 3 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 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건조하기 때문에 미중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나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에서 도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래 사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군사력 순위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갖췄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매년 세계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압도적인 1위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역시 군사력 최강국이죠. 2위는 중국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신식 무기에서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구식 무기 물량에다 핵무기를 더하면 2위가 됩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도와 프랑스가 차례로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는 충격적이게도 일본이었습니다. 군대도 없는 나라가 6위라니 말이 좀 안 되죠? 하지만 실제로 일본 자위대의 수준은 웬만한 나라들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특히 해상 자위대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죠. 7위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육상부대로는 일본을 압도하지만 해상 전력에서 일본에 많이 뒤처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영국, 터키, 독일이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몇 위일까요? 네,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상황 때문에 최신 무기를 편성하지 못해 순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한국에도 강한 해군이 있지만 앞서 언급드렸듯 세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스와 준 이지스급 함정의 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3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거의 5배에 달합니다. 다른 해상 전력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믿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독도를 놓고 갈등 상황이죠.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하면서 한국이 불법 점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가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어서 무력 도발은 감히 강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를 건드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한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 중입니다. 따라서 해상 자위대는 전력을 여기저기 분산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 해군은 다릅니다. 북한군의 해상 전력이 열악하다 보니 일본을 집중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고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함부로 못하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우선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4개의 섬 반환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조약을 위한 공동경제개발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화는 잠정 중단되었고 재개 기약이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상대는 단연 중국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문도 열지 못하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해상 장악 능력 때문입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의 해상 전투력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가쿠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안보환경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최근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냥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서는 훨씬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보고서의 제목은 일본의 해양 파워에 대한 중국의 견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해군력을 극적으로 증강해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우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10년쯤에 대규모 해군 증강을 시작했고 최근 5년 동안 해군 함정의 총톤수, 성능, 화력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정 장비인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는 일본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은 2000년 당시에 해당 장비를 단 한 기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000기를 훌쩍 넘어 일본의 1500기를 웃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던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해양 파워를 중국에게 빼앗긴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역학 변화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체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센가쿠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 일본을 쉽게 제압하고 점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는 즉시 행동에 돌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에는 일본을 재빠르게 압도하면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본과의 전면전을 가정하고 각종 미사일로 일본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으스대던 일본의 해상 자존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같은 편이니까요. 보고서는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대일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언급했습니다. 즉, 중국의 중장기 전략 목표를 분석한 것이죠.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이유로는 센가쿠 탈취, 동중국해 패권 확립, 미국과 한몸인 일본의 안보정책 개편, 동아시아에서 미군을 쫓아낸 등이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에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독자적으로 또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해상 방위력을 강화하라고 제언합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참석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호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눈의 가시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은 둘째치고 G11으로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먼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총리의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 나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까? 스가 관방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상 대화라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은 삼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평소에 긴밀한 대화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이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즉, 각 나라들마다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이 참석하는 건 무척 껄끄럽습니다. 한국이 자신들만큼 선진국이 됐다는 걸 참기 어렵겠죠? 1인당 GDP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GDP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과는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도 역시 불편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국가라는 걸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인도가 참여하면 아시아가 세계의 나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라는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G11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4개의 나라를 추가로 초청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 구상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낡은 체제로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은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명한 대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만 도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에 이어서 총리도 굴욕을 당하는 순간이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